시황 한번 짚어주시고 네. 중요 이슈 짚어주시고 또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뭐 짧은 자료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이 있는데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탈중앙화 관계가 돼 있는데 딜레마 같은 거예요? 딜레마인데 세 가지여서 세 가지. 그래서 트릴레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딜레마인 거죠. 자, 우리가 암호화폐를 분류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가 있고 플랫폼 암호화폐, 유틸리티 암호화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의 대장은 단연 비트코인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이번에 거래 정지를 당했어요.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다크코인이라고 해요. 익명성 코인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상장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코인이 그런 요소를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글로벌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다른 나라는 괜찮죠.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모두 다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속도가 빠르고 이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 그런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의 또소 같다. 네. 이런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플랫폼 암호화폐예요. 여기 이제 대장이 이더리움이고 솔라나, 루나, 이 테라죠. 테라 그리고 아발란체,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암호화폐는 뭐냐 하면은 이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 위에서 태어나는 서비스들을 바로 유틸리티 암호화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나 뭐 엑시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다 게임들이거든요. 엑시 인피니티가 그거 베트남에서 맞습니다. B2E. 그래서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너무 코인들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요? 아발란체 이런 카르다노 이런 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암호화폐 초보자들이 이름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제일 멋있는 코인에 투자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름들이 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마케팅 꼼수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진짜 이름 다 멋있어요. 비트코인만 좀 코인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멋있어요. 보면. 벌써 디센트럴랜드 엄청 멋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5개의 프로젝트들이 최상위권의 플랫폼 암호화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 테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뭐 시가총액이 높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증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티어로는 한 요 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제 플랫폼 암호화폐가 요 정도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세 가지 난제라고 하는데 어떤 블록체인도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탈중앙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큐리티, 보안이죠. 보안이고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빌리티는 확장성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중앙성이 높으면서 보안이 좋으면서 속도까지 좋은 그런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보통 중점을 두냐 하면 여기에다 이 선을 그어봐요. A, B 사이에 딱 그으면 탈중앙성과 보안성은 한 세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탈중앙성이 높을수록 보안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노드가 많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굉장히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켜주거든요. 근데 노드가 많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 모든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하려고 하면은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는 이 탈중앙성이나 보안성과는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세큐리티에 집중한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과 이 레이어 1 중에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느리다고 하는 거구나. 느린 거예요. 근데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집중한 게 바로 솔라나와 테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표로 말씀드리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TPS가 뭐냐면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거든요. 자, 보세요. 이더리움이 얼마죠? 15죠. 15. 1초에 15개밖에 처리 못하는데 솔라나랑 테라는 6만 5천 개에서 1만 개까지 할 수 있대요. 물론 이거는 본인들이 밝힌 수치고 실제로 이 정도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노드를 보세요. 노드 숫자에 보면 이더리움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 테라는 뭐 100개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작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TVL 같은 경우는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1위였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던 당시에 무려 테라가 2위였어요.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세계에서 거의 TVL 순위가 2위로 높았던 게 테라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아, 2위가요? 2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몇십 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망하겠어 했는데 대마불사인데 무려 3일 만에 순식간에 99.9%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홀더는 이제 지갑수인데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이고요. 테라는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뎁수, 이 D앱,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이 위에서 구동된 앱 수도 역시나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근데 보세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보다 솔라나 테라가 작년 한 해 동안에 10,000%가 넘게 올랐죠. 100배 넘게 오른 거야. 야, 저거 보면 진짜 혹하네요.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도가 빠른 퍼포먼스에 너무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느리다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빠른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체인 트릴레마에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몰빵을 하면서 탈중앙성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솔라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나를 보면은 자, 스케일러빌리티에 완전히 몰빵을 했고요. 속도 65,000. 자, 레이어 2 솔루션이 폴리곤이에요. 이 폴리곤은 속도를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빠르대요. 지금 본인들이 더 빠르다고 주장을 할 정도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속도는 그렇진 않아요. 한 2,600. 이 정도에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000이라는 속도가 지금 현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 수가 15,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더리움 5,000개, 솔라나는 1,600개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분포된 지역도 훨씬 더 협소해요. 비트코인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이 높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 솔라나의 이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테이킹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POS, 지분 증명에 참여하는 그런 노드들을 여기서는 밸리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레이어 1에서는 이 밸리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솔라나는 34% 가까이가 1부터 20까지 아까 전에 보세요. 1,600개라고 했죠. 노드 수가. 근데 상위 20개가 지분의 34%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중앙집권데. 너무 중앙집권이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처음부터 이 토큰을 배분할 때 내부자들 있죠. 내부자들이나 그리고 초기 투자자를 베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로는 5%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와요. 보시면은 자, 퍼블릭 세일이 대중들에게 나눠준 건데 이더리움 보세요. 다 팔았죠. 바이낸스도 팔았고 카르다노도 다 팔았잖아요. 이 카르다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더리움처럼 퍼블릭 세일로 많이 풀려 있어요. 내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솔라나는 인사이더가 얼마예요? 50%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퍼블릭 세일 여기 보세요. 파란색 안 보이죠? 5%예요.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탈중앙성이 낮으면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솔라나 제가 작년 걸 해놨는데 올해도 2번 터졌어요. 7시간 셧다운 되고 그리고 5시간 셧다운이 일어났어요. 완전 최근에.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이렇게 크고 가격 방어를 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요. 내부자들이 안 판 거예요. 내부자들이 아무리 오류가 많아도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의 이 상당수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토큰 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담합해서 안 팔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도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100배 올랐죠. 이 사람들은 내부자니까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수백 배의 이미 이득을 본 거죠.
근데 본인들이 이미 시세 차익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또 일어났냐 하면은 테라 루나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테라 루나 사태 때 이제 펜테라라는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몇십억, 몇억, 몇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100배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탈중앙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앙성이 낮으면 이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는. 왜냐하면 지금 알트코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4%의 사람들이 갑자기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가격이 하루아침에 50%, 60%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팔면 패닉셀이 나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언제 큰일 났다 하고 팔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함에도 솔라다가 굉장히 뛰어난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하면 그 투자 원칙이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솔라나가 오르는 거 보고 아 좋은 프로젝트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야, 자, 그렇구나. 테라도 거의 솔라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권도영 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내부자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솔라나에 비해서도 저는 조금 더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테라 USD가 무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4위였어요. 근데 1, 2위는 1위는 테더는 워낙에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됐고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USDC가 USDT를 추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USD 요 세 개는 1, 2, 3위는 법정화폐 담보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니면 달러에 해당되는 어떤 채권이나 그런 기업 어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확실해요. 원칙적으로는 1:1 담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정하다. 근데 밑에 보면 다이라고 보이시죠? 이 다이는 암호화폐 담보예요. 그 이더리움을 담보로 하거든요. 이게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디파이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 다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 담보형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가장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문제는 USD가 다이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게 서로 테라와 루나 사이에서 서로 이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시누리지라고 하거든요. 시누리지 방식이 어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여전히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트론에서 이번에 발행하는 USDT도 지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테라가 0.9달러로 이제 떨어졌어요. 패깅이 깨진 거죠. 1달러여야 되는데. 그럼 루나 1달러랑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테라를 계속 사겠죠. 왜냐면 루나랑 바꿔야 되니까. 테라를 사게 되면. 그러니까 0.1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그런 거래자들이 사게 되면은 이게 이제 1달러로 올라가게 되죠. 대신에 루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반대예요. 테라 수요가 많아지면은 테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올라가도 안 되죠. 1달러를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테라를 시장에 풀고 루나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루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라 플랫폼에서 원했던 건 이 케이스였어요. 테라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서 테라는 1달러 패깅이 유지가 되고 루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이 좋을 때는.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루나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무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패깅이 안 맞춰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루나를 더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초대형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부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나의 공급량을 늘려야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내놓는 거죠. 내놓는데 계속 내놓는 거예요. 거의 무한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폐를 가지고서 거의 휴지로 쓰잖아요. 그 지폐를.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알고리즘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완을 하는 거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그 USDN이라고 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담보를 100%로 잡고서 1차적으로 담보를 잡고서 이제 본인들 니어랑 이제 민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보완하는 방식들이 나오고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이 시장에 좀 대세를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 USDC라고 이제 보는 편이에요. 저기가 그 유럽의 그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많이 그 미국에 맞아요. 투자은행들이 많이 돈 넣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자본을 참여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랑 미국의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두 회사가 센트레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자본들을 미국 자본으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USDC 같은 경우는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망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SDC 같은 경우는 CBDC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CBDC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뭐 새 책에서도 쓰고 있는 내용인데 CBDC를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반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이게 USD 코인을 키워야 되잖아요.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CBDC를 만들게 되면 이 디지털 화폐는 성격 자체가 이 발행하는 이 화폐랑 성격이 다르고 그 예금 물량들을 전부 다 연준이 흡수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이 왜 이렇게 CBDC를 중국보다 느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막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둘은 공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CBDC에 대해서 미국 월가 대형은행들은 어쨌든 좋지 않은 포지션을 부정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USDC라는 거예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CBDC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커버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일단 USDC가 테더를 제끼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것이다라는 거는 뭐 시장의 지배적인 예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CBDC랑 공존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와 놀랍네요. 이거는 약간 그 달러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를 만약 USD 코인이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흡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인플레이션을 또 잡는 효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달러가 발행되는 만큼 발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법안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처음 법안 내서 반드시 1대1로 패깅을 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주에서 법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대1 패깅은 물론이고 매달 감사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USDC 코인을 없앨 거면은 그런 귀찮은 것들을 왜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랑 피델리티가 최근에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고액을 자꾸 이 USDC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디파이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디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죠. 저 USD 코인, USDC요. 네. 그게 1대1 패깅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왜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거래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어나요. 거래 80에서 9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달러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고 하는 과정들은 조금 더 복잡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돈이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편의성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높아졌냐 하면 미국의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진입을 하면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화폐도 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사용성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USD 코인이
그 발행량이 비트코인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달러에 표기만 시킬 수 있으면 이 센트레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냐의 문제인 거죠.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관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야, 그렇구나.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악재가 정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서 또 혁신이 일어나고 진화가 그렇죠. 일어나는 거고 인류가 맞아요. 또 나가는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럼요. 세계 2차 대전 후에 정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인류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진보하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처럼 지금 세상이 막 주식시장이고 암호화폐 시장이고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수백 번은 더 반복이 된 거여서 사실은 뭐 금융위기 때도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 시장을 잘 견디면 우리가 또 많은 학습을 하게 되고 훨씬 더 투자를 더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런 것까지 연결 지으면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시장에서 어쨌든 이게 암호화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비트코인과 함께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투자의 대상은 아니죠. 이 거래를 하는 어떤 도구인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1달러에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도구로서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시장의 혈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피가 돌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 되게 또 그 좀 제가 생각해 볼 지점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냥 그 탈중앙화 그게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또 코인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 솔라나 같은 거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과연 이게 탈중앙화의 철학에 근본적으로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또 갈라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맞는 철학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많죠. 근데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선 탈중앙화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진짜 이런 우리가 굉장히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 이런 거는 물론 지금은 안 팔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치지 않은 이상 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생태계를 많이 확장을 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옛날에 이오스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 홈페이지에 이더리움 킬러라고 막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시도들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의 어떤 유동성을 막 흔드는 그런 행동들도 했었거든요. 이오스는. 근데 이제 이오스가 지금 좀 잠잠하고 지금 솔라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트워크의 어떤 생태계의 발전 속도로 따지면 그래요. 솔라나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가장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더 새로운 것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쨌든 내 돈을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이거 아까 수익률이나 성장성이나 그 위에서 그 구동하는 앱들 이런 거 발전 생태계를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근본적인 부분을 그런 것까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면 돈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분량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1억을 다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테라 루나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먼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테라 루나에 막 몇 억을 막 몰빵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수익에만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자님 오늘도 정말 엄청난 강의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해서 부정적이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암호화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 너무 무서우시거나 그리고 이 시장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른 시장을 찾아보거나 다른 자산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분할 매수를 정말 잘게 쪼개셔서 조금씩 계속 긴 흐름을 가지고서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은 바닥이 어딘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MVRV 차트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게 1 이하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추가를 하시는 방법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화 채굴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화를 채굴한다는 거는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생업들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하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은 또 부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어떤 그런 자본들을 조금 쟁여놓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투자에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균형이죠. 라이프 밸런스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에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재테크 이런 좀 역사를 봤을 때 이 투자와 원화채굴 이렇게 딱 두 축으로 봤을 때요. 2020년 이후에 좀 주식시장으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재테크 투자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원화채굴 쪽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순환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균형을 조금 못 맞추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될 시기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본업 때려치고 전업하시려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기냐면은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지금이 투자의 시기가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상승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락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기는 거의 근 몇 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하락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의 균형을 잘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의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박종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